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엘람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람 왕국은 이런 남부 후제스탄 지역에서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이란 고원의 문명이 들어서기 전 기원전 3000년경에 먼저 인류 문명이 정착하여 생활을 했습니다.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인근에 있던 벨기에 문명을 분류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이라는 뜻이야 지명의 의미상으로도 벗어나고 있고 실제로 꽤 거리가 있습니다. 아리안족이 이등에 오기 이전에 엘람이라는 고대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 엘람 왕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견된 유물 또한 적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엘람 왕국의 수도는 수사로 대지강이 흐르며 이로 인해 토지가 비옥하고 밀과 과일이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당대 고대 사가시아 문명 중에서 이례적으로 수도의 이름에서부터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폐해가 된 수사를 아케메노스 왕정의 다리우스 1세가 다시 수도로 제거를 했습니다. 엘람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할탐이 자신들의 땅을 할탐티 신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엘람 문명은 두 번째 거점 통일 제국보다는 부족별로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왕국의 주변국에 시민을 하는 이권 상황에 놓이면 서로 연합하여 적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엘람의 왕국은 적의 분열을 막기 위해 혼인관계와 결속력을 강화하여 흉성을 얻어냈으며 이 정책은 엘람 왕국이 몰락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은 천년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엘람 왕국의 돌과 나무, 철 등의 자원들이 필요하였습니다. 평화 시에는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한 약탈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엘람에 관한 역사적 내용은 성서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석비와 점토판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국에 대한 처음 언급된 문서도 수메르의 것이 전부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사라에 따르면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산악시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推論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계적인 부분에서 뱀을 숭배하는 것을 제어하고 메소포타미아에 합수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이런 수시 인근의 청화 장면에 위치한 지구라트 형태의 신전도 메소포타미아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모든 것이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옴을 주로 하였던 반면 엘람 왕국은 광물과 지하자원을 무역을 굉장히 근거하여 삼았습니다. 엘람 왕국은 지금의 후제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과 동쪽으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연방제 생각을 되었습니다. 연방 수도인 수사를 중심으로 각 제국을 다스리는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점차로 후제스탄주, 파르스주, 무세르주, 그리고 게난주의 일부분 크루스탄과 노르웨스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엘람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다고 합니다. 제1기는 고대 엘람 기원전 3200년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보다 상대적 힘이 약한 시기입니다. 고대 엘람의 첫 왕정은 기원전
2700년경에 나타났습니다. 그 왕조를 이은 것이 바로 아완나훈 스스타르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기원전 24, 아카도 제국이 살고리 의해 전국되다가 곧 시마스키 왕조가 뒤를 이어 100여 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21세기에 수메르를 부흥시키고 우르 세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슬기왕에 의해 수도인 수사와 그 주변 지역이 점령당합니다. 엘람왕 코타크 인수 신하크 맞아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메르 남부 지역에 가뭄이 들어 우르 세왕조가 쇠퇴한 태문을 타서 시마스키 왕조의 왕 킨타르투가 이끄는 엘람인들은 우르 사왕조를 멸망시키고 우르를 파괴하였습니다. 기원전 18세기에는 불안하게도 바빌론의 함무라비와 동시대 에파르티가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빌론과 매번 전쟁을 하였지만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왕조 하나였던 하모라에게를 패합니다. 그러나 하모라에게 집권한 후에 엘람 왕조는 바빌로니아의 스파르타라 독립을 누리게 됩니다. 기원전 16세기 바르티 왕조는 소문없이 사라지고 약 200년간 기록이 남지 않는 암흑 시대가 계속됩니다. 제2기는 중기 엘람 기원전 1350년부터 기원전 1100년으로 엘람 제국의 항공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제국들을 제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안전 왕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며 이 왕조에서 5번째 왕인 온다 시걸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가 바로 지금 남아있는 세계 문화유산 초가 젠바를 채운 왕입니다. 엘람 왕조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곧 알람적 서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한 왕으로 평가받는 수트로 훈대가 집권하면서 다시 발전합니다. 이 시기에 카시드 왕조의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하모라의 국전이 지켜진 석비를 빼앗아옵니다. 수트로 나온 태의 후계자들도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티그리스강에서 파르스 지역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신왕조 이 신왕조의 내부 카타르 네자르 1세의 공격을 받고 세력이 극계에 무너지면서 중기시대도 정립을 짓게 됩니다. 제3기는 신알람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539년으로 당대 최강국 아시리아와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가 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강력했던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지방의 분권 세력들이 커졌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도전이 거세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르디스탄과 파르스 지역으로 들어온 아리안족들도 엘람 공격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슈르 바니파라의 행제인 사메리 스무킨이 바빌론에서 아시아의 발전을 일으키는 것을 지원해서 사마시 스무킨이 발전하는 지연을 당하여 최첨은 세월을 맞게 됩니다. 엘람도 결국 기원전 646년에 있었던 아슈르 바니파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엘람이 습대화되고 나서 아시리아의 바빌로니아 뒤를 이어 멸망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엘람을 수도했던 수사를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로 삼으면서 엘람의 고통을 다시 정리한 땅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엘람인들은 페르시아에 동화되어 소멸됐지만 사사 왕조는 엘람 고토에 일어났고 이후 중세 시기에도 엘람과 그 인근 파르스 지방은 매우 중요시되었습니다. 이들이 샀던 언어인 엘람어는 현대 페르시아와는 거리가 먼 언어로 언어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엘람어 포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세계 문자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엘람어 자체가 2000년 넘게 준수된 국가인들에게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원론 세모파 계통의 언어와는 어적 자체가 다릅니다. 해석이 여러 개 많습니다. 알라마는 건전 3세기 무렵까지 쓰인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페르시아 계통의 언어로 교체되면서 사화되었습니다. 인도 아리안족은 인도 유럽족에 속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고대 반유목 민족 집단이라 건전 2000년기 정립 이후 인도와 대륙 북서부의 정착의 인도 문명의 근거를 형성한 주요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언어적, 정교적, 사회적 구제들을 통해 고기 배달 문화와 고전 힌두교신 등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남아시아의 문화 지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리안족은 언어적 정체에서 기원 아리안이라는 명칭은 산스크리트어로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리그, 베다 등 고대 문헌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인도 아리안족은 인도 이런 개 언어군에 속하는 산스크리트어의 사용을 통해 고대 이런 지역의 아베스타 언어군과 밀접한 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공통의 조상 언어인 인도 아리아를 사용했던 공동체에 갈라져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산스크리트어는 인도 유럽어족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특징을 유지하는 언어 중 하나라고 합니다. 판연이의 문물 체계는 언어 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전통이 인도 아리안족의 자의식과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리안족의 이주에 관한 고고학적 언어학적 유전학적 증거들은 이들이 원래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초원지역, 특히 안드로노브 문화권에서 변화하여 파미르고온을 개문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인도 북서부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는 단일한 정복이 아니라 파동적 점진적 이주와 정착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특 문화의 접촉, 갈등, 혼합이 나타났습니다. 리그 베다에 나타난 다사족이나 다시 유족과의 전투 소설 이런 문화적 충돌이 흔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 충돌이 단순한 군사적 정보기보다는 정계적 사회적 패권을 둘러싼 상징적인 감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리안족은 가장 가부장적이고 제의 중심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브라마야는 불리는 제사전 계획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베다 창가를 외우고 제1을 집행하면서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세계 사이의 질서에 유지하는 정기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다신교적 기함을 보였으나 동시에 우주적 질서 개념을 중심으로 신들 간의 위계 및 통합적 실체를 암시하는
개항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인드라 아그니 바루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 현상과 인적 질서를 상행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아련족은 음향의 상명의 신성성을 강조하여 산스크리트 창가의 정확한 발음과 음료를 신성시하였습니다. 이런 전통 후대 인도 종교사상의 말씀 개념인 브라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도 아련족의 정착은 후기 페다 시대에 이르러 바르나 체제로 대표하는 사회 계층과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호날카스트 제도의 전시이 됩니다. 브라만 카사르트리아 전사 계급 상인 노동자로 나누는 이 구조는 인도 아련족의 정치적 종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했던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제사 중심으로 하는 후대 우파니사드 철학과 인도의 형이상학적 생기에 불교와 사인학교의 윤리적 핵심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윤회 사상, 법, 해탈 등 핵심 개념은 아련계 베다 사상의 심화 전환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아련족의 이주와 교훈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구 학계는 언어학과 고고학, 유전학 등의 교차 검증을 통해 인도 아련족의 외부 교훈과 이주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적 나라시만 등의 연구는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남아시아로 유전적 유입을 실증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 내 일부 민족주의적 학자들은 아련 자생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도의 토착민임의 인도스맨과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 정치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수 학술적 증거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아련족은 단순한 민족적 범주를 넘어 인도 고대 문명의 언어, 종교, 사회제도, 철학에 강범위한 영향을 끼친 집단입니다. 그들이 이주와 정책, 종교, 사상, 제사의 체계, 사회 구조는 인도 문명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오늘날 남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아련 연통의 정체성 고대에서 현대 이르기까지 종종 정치적, 문화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들이 실체를 면밀히 규명하는 일은 남아시아 문명 연계에 있어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